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내란몰이 진짜 탄핵 사태, 또 이제 헌재 재판소가 진행이 되면서 또 이게 실방송으로 중계되면 국민들이 더 진실을 많이 알겠지만 안타깝게 녹화로 일부만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식과 이성과 양심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야말로 헌법이 무너지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 따라서 정의를 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도 그렇고 또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고 불공정하고 또 그 재판관들의 또 면면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 이런 모든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놨고 또 위대한 것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다 제시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제일 먼저 행정부가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실행하잖아요. 법을 집행하잖아요. 또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인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행정부가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타락해요? 입법부가 타락합니다. 아예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미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소추가 바로 국회의 독재요. 국회의 입법 독재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법을 만들고 소추를 만들어서 탄핵했다는 것이 이제 입법부가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락하는 게 뭐예요?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문제가 있을 때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10년 동안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타락이 되니까 이제서야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우리가 대한애국당 창당해서 우리공화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고 또 깨우려고 했는데 이런 10년 동안의 누적된 사건 또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2030 세대들이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태극기 집회를 대학로에서 이제 사회를 보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그 말이었잖아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청년을 깨우치고 청년을 살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첫째, 왕이 없다는 거야. 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있었죠.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참된 왕이 없다는 거야. 진정한 국가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자, 미국만 해도요. 지금 47대 대통령이잖아요. 47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47명의 대통령 가운데 진정으로 위대한 대통령 누굽니까? 바로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링컨,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와서는 누구예요? 레이건 대통령. 왜냐면 레이건 대통령 때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니 막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일본 사람한테 팔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막 관제탑, 비행사 관제탑들이 막 비행사들이 데모하고 이런 일 경제가 파탄되고 또 소련이 이제 부상하고 이럴 때 영화 배우 출신이지만 확실한 반공주의 정신을 가지고 레이건이 등장함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동서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레이건을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을 계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 그러는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바로 진정한 위대한 왕이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군이 없었다 그래.
여기서 군이라는 것은 바로 중간 지도자입니다. 이걸 이제 파워벨트라고 그래요. 이 중간 계층이 그래도 깨어 있으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중간 지도자조차도 완전히 타락해서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잖아요. 이번에 그 홍장원이라든지 뭐 박종원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 뭐예요? 바로 중간 계층이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군인들이 제일 로망하는 보직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또 방첩사령관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한 사람이 저렇게 중간 지도자가 배신하고 야합하고 이런 거죠. 행정부 뭐 할 거 없이 군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인들이죠. 사회의 각 분야의 이 중간 계층의 중간 리더들이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주상이라는 것은 우상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역사 속에서 중요할 때는 주상을 세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요단강에 있는 바위들을 던져다가 돌단을 쌌잖아요. 돌단을 쌌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 뒤에 따라가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무대를 세운 게 그게 바로 주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념식이죠. 또 기념물. 그래서 동상을 세운다든지 또 기념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금 타락의 증거 중 하나가 뭐예요? 기념식이 없잖아요. 광복절, 건국절, 3.1절,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공휴일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헌절, 뭐 이런 중요한 휴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왜곡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지켜야 될 보수조차도 등한시하고, 뭐 저 종북자파야 뭐 완전히 뭐 없애버리려는 거잖아요. 그게 주상이 없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모든 집회 행사 때마다 국민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정중하게 하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이번에도 내가 직접 천안 세이브 집회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안타깝게 태극기를 1절만 하더라고. 그래요. 해치우는 거지. 그래. 1절만 해. 그나마 난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나마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나는 만약에 4절까지 하면 내가 지휘를 해주려고 물어봤더니 안 한다. 자기네들도 잘 몰라. 근데 사회자가 1절만 하더라고. 그 다음에 순국선언에 대한 묵념도 안 해요. 맞아. 순국선언의 포국령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식의 뿌리인데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존재하지 못하는 자기의 근본의 뿌리인데 그분에 대한 존경심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바로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어요? 국부 이승만 박사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함, 지금 젊은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굉장히 자유롭고 이 풍요함, 정말 자기 실력만 있으면 세계 무대에 가서 스포츠 분야든 예술 분야든 악기든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한강 기적의 모든 축복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고 한강의 기적을 부정하고 오늘날의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종북좌파, 김일성이 세력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거기도 공화당 민주당이 싸우지만 국부 조지 워싱턴은 함부로 못 거듭립니다. 링컨 함부로 못 거듭립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됐든 민주당이 케네디가 됐든 트루먼이가 됐든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국부 조지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을 자기의 통치의 리더십으로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번이 47대 대통령인데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하면 뭐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만 성경하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을 이렇게 장식해 놓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조지 워싱턴 하면 링컨,
또 뭐 루즈벨트,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말씀드렸는데도 뭐 아이젠하워, 또 뭐 레이건 대통령, 그 케네디 대통령도 참 훌륭하긴 했지만 암살당하는 바람에 3년 동안 짧은 통치 기간이라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왜곡한다는 것은 조지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이제서야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 인터뷰에 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전교조한테 나쁜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공도 있고 또 많이 왜곡돼 있고 거짓됐다는 걸 청년들이 역사를 아니까 청년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뭐가 또 없냐 그러면 에봇이 없다는 거야. 에봇이 없다는 거는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에봇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나 제사장 뭘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바로 에봇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스냐 노 그걸 에봇을 가지고 결정하고 또 우민과 둠빔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검은 돌과 흰 돌. 그래서 흰 돌은 예스, 검은 돌은 노. 그리고 사람을 선출할 때도 그 12제자를 보궐할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투표와 마찬가지죠. 최종 후보 2명 후보를 뽑아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대부분. 그게 오늘날의 자유민주 선거제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런 합법적인 절차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드라빔도 없었다 그러는데 이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가훈 같은 거죠. 가훈 또 자기 가정의 전통 이런 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까지도요 완전히 뭐 망가져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교육의 영향에 의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서 가족의 수호신이 없어지는 가훈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 자,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과 바닥이 될 때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법이 중요하구나. 이 법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신호가 무너져봐요. 정전으로 신호가 안 생겨봐요. 뭐 엉망진창이 되죠. 뭐 차 사고 나고 엉키고 그런 경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신호가 딱 문제니까 차들이 엉켜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치주의 회복에 대한 찾는데 그러면 결국 법을 만드는 것도 누구예요? 사람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도 사람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나오는 사람 다윗을 계승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뿌리 다윗을 찾는다는 거야. 가장 모범적이었던 지도자였던 다윗과 같은 인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했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하고 국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점점점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막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런 난세를 해결할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10년 동안 견뎌온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황교안에게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태 해결 못했잖아요. 못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홍준표가 또 깔짝거려.
문재인한테도 떨어졌는데 예. 또 오세훈이 그것도 아니고. 이 난세를 해결만한 인물이 안 된다는 아니죠. 거죠. 없어요. 그래서 짜파지. 우리가 10년 동안 아유. 이렇게 조원진 의원하고 저희들이 지내온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바로 특히 2030들이 이런 지도자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때가 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알고 그러면 누가 이 난세를 구원할 것인가? 오세훈, 가우뚱거려, 김문수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 싸움은 말입니다. 이 싸움은 그냥 좀 똑똑해가지고 될 싸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똑똑해야 되고 그럼. 그리고 청년 결백해야 돼. 맞아. 왜? 청년까지 못하니까 자꾸 춤이 잡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 그럼요. 선거 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최악은 안 되고 차악을 차. 뽑는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차악을 뽑으면 최악이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러면 차선을 뽑으면 어떠냐? 차선도 역시 최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악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선입니다. 최선. 이 최선의 지도자가 등장하는 과정이 지금의 과정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지난번에 차악을 뽑아놨더니 이렇게 당하잖아. 우리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때. 네, 20만 표 차이로 간신히 했을 때 했고 또 우리는 바랬지. 그래도 좀 리더십 있게 하기를 바랬는데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계에서 우리가 차선이라도 그게 바로 보수 대통령입니다. 보수 대통령 차선이라도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최선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청년 결백해야 종북 좌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맞아. 그리고 철저한 국민 중심의 애국 애적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맞아요.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같은 그런 탁월한 천재적인 통치력, 리더십, 또 국제 외교력, 그야말로 시진핑 이승만 대통령처럼 트루먼이라든지 아이장원을 아주 동생 가지고 놀듯이 하고 처치를 아주 우습게 할 정도로 이런 강단 있고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시진핑도 말이에요. 우리 통일하는데 도와줘. 그게 너네들한테 이익이야. 뭐 일본 수상 정도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테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자유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북아 정세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 질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설득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강력하면서도 창조적인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건국 시대부터 시대를 쭉 이렇게 한번 분석해봤는데 첫째, 천재의 시대.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천재가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건국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6.25도 이기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6.25 때의 장군들이 다 30대입니다. 백선엽 30세, 정일곤 33세. 다 이런 청년 장교들이 탁월한 엘리트 청년 장교들이 말이에요. 있으니까 6.25를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 천재의 시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니까 장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8개월 만에 혼돈의 시대야. 완전히 암흑의 시대야. 8개월 만에 다 망가지네. 원자력을 중단시키고 종북 좌파들이 밤낮 데모하고 그래서 이 암흑의 혼돈의 시대가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시대가 왔어요? 혁명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군인 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총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총으로 어떤 무력을 행사하거나 한 게 아니라 이 군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질서와 효율성입니다.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서잖아요. 자, 만약에 군대에서 야, 우리 저 고지를 점령할까 말까 투표하자. 소대원들 모아놓고 그래봐요. 안 되죠.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전쟁할까 말까? 저기 점령해야 되는데
1중대 보낼까 2중대 보낼까 3중대 가위바위보해. 어? 이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철저한 질서를 통해서 주의계통을 통해서 그래야만 효율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효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네. 위대한 지도자, 이 군대의 질서와 효율성으로 한강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편의상 총회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총회 시대라는 건 다시 이해를 구하자면 철저와 효율성이 시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군대에서 타자기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민간 행정부보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최선진 시스템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기관에 그야말로 동사무소, 행정기관 뭐 이런 데 적용하다 보니까 금방의 나라가 아주 군대처럼 급속하게 발전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총회 시대를 통해서 뭐가 왔어요? 풍요의 시대가 왔잖아요. 한강 기적이 일어나서 88 올림픽도 하고 또 월드컵도 하고 이 풍요의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럼 풍요의 시대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자, 못 먹을 때는요. 네, 그런 거. 못 먹을 때는 빵 하나 훔치는 거야. 네. 근데 오히려 풍요할 때 더 가지려고. 얘는 영원히 완전히 부동산 비리, 대장동 비리 같은 엄청난 막. 그래서 풍요의 시대 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오느냐? 그러니까 그 부정부패를 누가 수사를 해요? 검찰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칼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막 대통령 아들도 수사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수사하고 하다 보니까 칼의 시대가 온 거야.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그 위기는 칼의 시대의 종점이 와 있습니다. 지금 날뛰는 놈들이 다 그때 칼부림 놓던 홍준표 그때 전두환 노태우 수사할 때 말단 검사로 수사한 애들입니다. 맞아. 최동욱이 이런 애들이 다 그때 그러니까 칼의 멋을 본 거거든요. 칼 잘 되네. 한화에도 싹 조져. 대통령 아들도 조져. 대통령도 조져. 그 유명한 거 이번에 누굽니까? 그 중앙지검장인가요? 아버지가 박순영이잖아. 박순영이가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비자금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박순영이를 세운 거예요. 박순영. 그래서 그걸 덮은 거예요. 박순영이가. 그 아들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칼의 시대가 온 칼의 시대. 결국 이 칼의 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했잖아요. 자, 그런데 칼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왔어요? 팬의 시대가 온 거예요. 팬의 시대. 바로 언론방송. 언론방송이 지금 다 하네? 수사도 언론방송이 다 해. 그래요. 언론방송에 보도한 게 네. 공소장에 있고 맞아. 또 헌법재판관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촛불난동이 뭐예요? 언론 선동이잖아요. 언론. 그러니까 칼하고 펜하고 합치해가지고 박근혜도 탄핵시켰고. 올바른 칼당 매끄러. 칼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갈 때까지 다 된 거죠. 자, 칼의 시대.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을 결정을 뭐 해? 방망이 가잖아요. 방망이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순일이 네. 권순일이가 이재명도 무죄시키고 맞아요. 방망이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네들이 방망이 두드리는 대로.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였잖아요. 돈이 있어서 뇌물을 쓰면 무죄고 없으면 유죄고. 그런데 권력이 세지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됐단 말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좌파 무죄, 우파 유죄가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은 방망이의 시대인가 방망이. 네. 그래서 이 방망이의 시대에 이제 국민들이 위기를 느낀 거죠. 야, 저 방망이가 나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 내 가정을 때릴 수도 있고 내 사업을 때릴 수도 있고 이 방망이가
나라도 뭔가 뜰 수 있구나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나는 그거를 태극기 민초 시대가 온다는 거야. 아멘. 태극기 민초 시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이런 기도회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 많은 분들이 야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4.19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지.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1차 탄핵 때 그렇게 태극기 3.1절에 300만 모였지만 다 홍준표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다 갈라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기도회와 이런 태극기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좌파를 심판하고 이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맞아,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일단은 차선 보수 대통합으로 차선이라도 세워놓으면 막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국민들이 그 이후에 최선의 지도자를 이제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91세 할아버지, 91세 할아버지야. 이번에 또 만나가지고 내가 또 대화를 했는데 이 참 이분이 대단하시더라고. 전환길이를 또 아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대구 집회를 봤다는 걸 나보고 그러는 거야. 대구에서 많이 모였다며. 그래서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전환길이 아세요? 했더니 전환길이 아는 건 많아 그러더라고. 아는 건 많아. 그리고 학원 강사 출신이라 말은 잘해. 설득력은 있어, 말은 있어. 근데 전환길이가 아무리 잘해도 정치적인 힘은 없잖아요. 그렇지. 말하고 그러니까 잘하면 뭐야? 국회의원 하겠지. 국회의원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 맞아.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조원진밖에 없어. 아멘. 없다는 거야. 조원진 신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틀림말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잘 보셨네. 큰 인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조원진 대통령 만들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 근데 될래나? 그분 이제 현실적인 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지금 자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막막한 현실이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또 얘기를 드리자면 눈이 많이 오는 날 제가 강의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버스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서울 간다 그래요. 대사관을 간대. 그러면 버스 타지 마시고 제가 택시를 잡았으니까 같이 신창역에서 같이 타고 가자고. 나는 이제 천안역에서 내리고 그분은 이제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태워서 전철을 타고 대화하면서 난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묻다가 미국에는 왜 이민 가셨습니까? 또 언제 가셨습니까? 하다가 군대는 또 어떻게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수도방위 사령부에 있었대. 그래서 몇 년도세요? 그랬더니 60년대. 그래서 그때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아니라 제6관구죠. 했더니 자기가 박정희 혁명사령관을 에스코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증언해 주는데 참 너무 신기하죠? 자기는 그때 육관구 예하에 34단이 있었거든요. 그 34단이 혁명의 본부였습니다. 거기에 헌병 제7중대 하사관으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서울 순찰을 돌고 있었대. 서울 순찰을 돌고 있는데 한 자정경에 황대수 소령이라고 그 헌병 자기 대장이 전화가 와서 지금 군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한강 다리에 가서 지원하라고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차에는 자기가 타고 운전병이 타고 또 공군 헌병이 또 탄대. 그래서 쭉 이렇게 한강으로 가는데 용산쯤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헌병이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후송돼서 육군병원 쪽으로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무전이 또 딱 오길래 그런 상황을 보고 하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 특수훈련을 하니까 박정희 소장을 찾아서 에스코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름 안 들을지 모르지만 난 소름이 쫙 돌아요. 엄청난 그 당시 현장을 체험했던 분을 내가 진짜 우연히 만난 거잖아. 근데 희한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강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해병대하고 오다가 헌병대가 막으니까 그랬다는 거야. 설마 헌병은 저쪽에 쏠 줄 몰랐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특별 훈련을 하니까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우리 명령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비키니까 총을 따닥 쏜 거죠.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나면서 거의 군인들 90%가 혁명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강 다리에 막는데 지원하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변해가지고 박정희 소장을 찾아서 에스코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호텔 쪽에 가서 딱 가니까 집체 한 대에 쫓아오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딱 내려가지고 경례를 딱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소장 각하를 에스코트 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수고하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때 박정희 장군의 인상이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야. 우연히 당당하다는 거야.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래서 싹 이제 에스코트를 하고 육군본부에 딱 모셔야 되니까 육군본부에서 이제 공수부대 박치옥 대령하고 또 차지철이가 수류탄 2개 딱 들고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혁명이 성공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네 임무가 끝났으니까 언제 해도 돼. 그래서 나 경례 타고 나오니까 바로 또 무전이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아리에 육군단 포병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를 에스코트해서 육군본부로 인솔해라. 그래서 집차를 타고 또 미아리 갔더니 맨 앞에 이제 인솔자 지휘관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이분이 내리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자기 체포하러 온 줄 알고 실패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또 좀 아는 체를 했죠. 그래서 육군단 포병사령관 문재진 대령이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안 하고 그때 있었던 얘기만 해석하는 거야. 사시나무 떨면서 그래서 육군본부로 모시고 오라고 하는 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했더니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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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돼 한심을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5.16 때 놀라운 거는요, 너무너무 달이 밝아가지고 영차를 보니까 문재준 딱 보였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지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수장은 당당하다는 거죠. 결국 문재준 대령은요, 혁명 이후에 장도영이를 붙어가지고 장도영이 옹립하려고 하다가 반혁명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다 정리하고 나중에는 다 살려주지 또. 그래서 뭐 도로공사 사장도 맡겨준다든지. 무슨 얘기냐? 이 혁명적 지도자는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거를 원리 원칙과 정의에 따라서 강력하게 사심없이 처리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지도자를 찾아야만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종북좌파들을 완전히 척결할 수가 있고 김정은까지 항복시키고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더 확실했습니다. 내가 책과 증오로만 보던 이승만 박정희를 그날 혁명 당일날 만났던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승만 박정희를 계승하는 정치 지도자는 좋은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그분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지.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101동 506호에 사시더라고. 오. 몇동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만나는 건 이건 뭐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 증언을 다 듣고 아마 그분도 이 증언을 나한테 처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뭐 얘기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증인이시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나 큰 사건이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군요. 39년생? 39년생. 87. 네. 그러니까 혁명 때 21살 하사. 세상에. 그래서 그 박정희의 모습을 내가 혁명 때의 모습을 그대로 그분 증언을 통해서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아이덴티파이가 되는지 그런 분하고 내가 함께 했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 이번 또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큰 꿈을 가졌지만 참 힘들고 어렵잖아.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맞아요. 또 창피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이 집회를 하느라고 그러면서 세이비 집회 지난번에도 처음 할 때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왔고 또 이번 천안 가서 했지만 자존심 상하더라고 진짜. 속상하고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아유. 김행이 와가지고 그래, 김행이 국민의힘당 네. 국회의원들 소개시켜주고 당협위원장 소개시켜주더라고. 맞아. 그 거기에 충남 도당위원장이 네. 김영석이라고 나하고 천안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3학년도 같은 반이에요. 잘 알아요. 테니스도 치고 전화도 오고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 전화 온 것도 그 김영석 온 거야. 그래서 참석해야 된다. 다 같이 참석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안 동원하고 자기들끼리만 왔더라고. 그리고 또 강승규 사회민정수석이었다가 예산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또 수석도 연설도 시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나도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선교회 부회장도 하고 한인 목회자 회장도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또 있고 내가 역사 강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계 하고 이런데 이 괜히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조원 대표 만나가지고 이 우리 공화당 하는 바람에 하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그럴 때 그러면서 내가 조원지 대표님을 진짜 이번에 또 한번 존경하게 된 게 야 나도 그런데 얼마나 저 수치와 수모를 10년 동안 그래 말이야. 당당하게 견디는 모습이 내가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자, 우리 대표님 정규제가 같은 분 없어요. 꼬마 정당이라고 했을 때 에휴. 우리는 야 그럴 수 있어 임마 뭐 그런 감정이지만 자 서열 3위야. 집권당에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에 그럼. 수석 최고위원 서열 3위야. 맞아. 국회의원 3선의원이야. 맞아. 그런데 나와가지고 창당하고 네. 하는데 꼬마 정당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얼마나 상해. 자존심이 상하겠어. 맞아. 그것뿐이겠어요? 에휴. 그게 내가 이번에 그걸 느껴지더라고. 대단하셔. 내가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저렇게 당당하게 참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지, 보세요. 박정희.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요 3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탄핵당했잖아요. 초대 임정 때 누가 앞장섰냐면 단재 신채호가 앞장섰습니다. 민족주의자로 얘는 국제 외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얘기도 아니야. 공부한 정양경이가 아메리칸 대학교 박사입니다. 국제 이 정양경이가 일단 일본의 악랄한 식민지로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제연맹에 식민 청원을 하자. 신탁적 청원을 하자. 그러면은 일본의 신탁 통치보다 일본의 식민지보다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차츰 독립의 과정을 밟다가 이걸 정양근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했다고 이완용이는 나라도 팔아먹였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일본도 팔아먹었다고 매도한 게 단재 신채호입니다. 그래서 그 신채호의 일당들이 제일 앞장섰는데 앞장섰을 때 누가 그러냐? 신성모가 앞장섰어요. 신성모가 청년으로. 신성모 아시죠? 신성모가. 나중에 했지만 신성모가 제일 먼저 악랄하게 이승만 박사를 모독한 청년입니다. 근데 참 재미나지? 근데 어쨌든 신성모가 그랬다가 이제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엑스트라 마도로스라고 그래요. 이 엑스트라 마도로스는 동양인에게는 시험 자체 자격을 안 줄 정도로 굉장히 영국이 대형 해양 국가 아닙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해양 대국이기 때문에 이 항해사도 급수가 있는데 엑스트라 마스터는 최고의 항해사로 시험 볼 자격 줄 사람 안 되는데 이거를 딴 사람이야 신성모가. 그러니까 종북좌파들 인구 모르고 야 그 뱃놈을 국방부 시켰다고 막 하는데 한마디 무식하다는 얘기지. 그래서요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이제 장성들이라든지 장군들이 한국을 도와주면서 신성모가 항해사 자격이 있다니까 우습게 한 거야. 그래서 해양대학 때 총장 때 항해사 자격이 있다시는데 무슨 자격입니까? 그랬더니 엑스트라 마드로스더니 육군 대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딱 붙이면서 그 정도예요. 미국의 최정예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해양대학교를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나중에 그 신성모 장관의 기념비도 세웁니다. 미 해군 대령이. 자,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광복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운동을 해야 되니까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최고 엘리트 인재들을 모으는 거야. 그리고 인재함이라는 걸 만들었어. 인재를 추천하라고.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 신성모 엄마가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영국에 유학하고 했는데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달라고 또 이렇게 이승만 박사한테 탄원을 했네. 근데 이미 이승만 박사가 신성모를 부른 거예요. 왜? 해양 국제법의 최고 전문가거든. 그 다음에 영국식 영어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영어도요 이게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최고 엘리트 돼요. 또 재미난 거는요 영국식 영어도 이게 레벨마다 또 달라. 지역마다 다르고 레벨마다 쓰는 단어와 문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고 하이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를 데려오라고 이승만 박사 한 거예요. 참 대범하시죠, 그죠? 이승만 박사님 놀랍죠? 자기를 그렇게 비난해 탄핵에 앞장섰던 신성모인데 데려다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방부장을 시켰잖아요. 국방부장을 시키니까 미국을 상대로 원조를 얻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장 끝난 다음에는 주일 대사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막 종북좌파들이 또 국방부장 해먹고 또 일본 해서 시켰다. 여러분 그게 평화선이라는 거 있죠. 평화선을 선포하려고 해양 전문가 신성모를 일본에 보낸 겁니다. 일본도 꼼짝 못하게. 이런 고도의 전략을 했는데 종북좌파는 깡통 무식한 놈들이니까 비판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해 주 세력이 공산지 이동희 세력입니다. 그런데 왜 막강했냐? 소련에서 자금을 놨거든. 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승만 박사 33년 동안 그 스튜어스만을 다 참고 했고, 지난번 말씀드린 건국 과정에서도 한동안은 김구가 인기고 자화합작이 인기니까 도남동을 기증한 사람이 나가라는 거야. 그 나가라 소리 못하고 자꾸 자기 짐을 들여놓는 거야. 짐을 들여놓는 거야. 이게 뭐 나가라는 거지. 맞아. 그 정도 수치화수모를 당한 거를 다 보죠. 박정희 대통령 말할 것도 없죠. 박정희 장관. 자, 군부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인데 문경초등학교 교사하다가 늦게 가서 정일권이는 대령인데 그때 신학교 만주 학교 들어가고 또 광복되자마자 광복군 제2대 2지대장으로 안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왔지. 제일 늦게 왔어. 그래서 제일 늦게 와가지고 에휴 그냥 교사나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신생 대한민국의 국군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육사 2기로 갔습니다. 자기의 후배들은 다 근데 자 그래서 자기랑 동기동창 제일 친한 정일권이는 육군 참모총장의 별두개야. 근데 자기는 이제 소령이야 소령. 그 다음에 장도영 잘 아시죠? 장도영이 6살 아래입니다. 장도영 6살 아래인데 장도영이가 정보국장 할 때 그 밑에 문관으로 있은 거예요. 장도영이가 제9사단 사단장으로 초대 임명될 때
충령으로 참모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 많았겠어요. 육군단 때는 백인여비도 6살 후배거든. 백선여비는 3년 후배고. 근데 백인여비는 별세계 육군단장이야. 근데 별하나 박정희 장군이 부군단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 백인엽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사랑하는 장성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웅진 전투라고 그때부터 아주 그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참전했거든요. 백인여비가. 그러니 뭐 정말 세상 모르는 그런 장군이 백인엽 군단장인데 그 밑에 6살 연상인 박정희 장군이 부군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와전된 사건이 많아요. 뭐 조인탈을 깠다. 백인여비가 박정희 조인탈을 까가지고 박정희가 아주 화나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다. 근데 저희가 조사 연구해 보면 백인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몰살시킨 사람 아닙니다. 네? 적어도 부군단장 장군이면은 철모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철모를 쓰게 하고 지휘봉으로 철모를 툭툭 쳤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우리 노건사님이 그런데 제가 애국가 지휘봉으로 아유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뭘 두드려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상해가지고 군대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경수 형 부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장도영한테 또 연결을 했어요. 참모차장일 때. 그래서 장도영한테 얘기하고 장도영이가 참모총장 백선엽 장군에게 얘기하고 백선엽 장군이 백인엽한테 동생이니까 야 인마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박정희가 개그는 그렇지만 우리 3년 선배고 그런데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칠사당으로 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혁명할 때까지 12년 동안에 참 그 수치와 수모 그 모욕을 다 꾹 참고 생명을 혁명하고 혁명한 다음에 군 질서를 딱 잡잖아. 군대 질서를 쫙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함경파, 평안도파 딱 정리하고 그래서 진짜 실력 있고 청년개혁한 사람들을 요직에 세우니까 군대도 강화해지고 나라도 강화해지고 되는 거죠. 지도자를 잘 예, 세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시고 네. 바로 우리 청년들이 맞습니다. 이거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맞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여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하나가 되고 이번에도 이제 숭례문에서 우리 12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국민 집회들이 뭐 전국적으로 광주도 그렇고 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인 것 같아도 우리는 정치 세력이고 맞아. 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세력을 다 취해서 어울릴 수가 자 있지. 쉬운 얘기로 3.1절 때 사대문 안에 1000만 명이 모였어. 뭐해? 그 1000만 명을 지휘를 정치적으로 해야지. 리더해서 응. 종북 좌파를 압박하고 응.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맞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걸 통해서 보수대 통합 후보를 만들고 네. 그게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네. 아멘. 이런 정치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이 있다는 게 네.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